데이 트레이딩 할 때 심사숙고해서 비중을 높게 들어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생각처럼 바로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기라도 하면 기다리면서 호흡이 답답한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았는데 의사가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받으러 갔다가 주식은 장기 투자라고 예기치 않게 주식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 너무 매력적이라 끊지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루 매매 끝나고 복귀를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당일 복귀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파도 데이 트레이딩 이 뽕은 못 끊어. 사실 데이 트레이딩은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들 매매할걸요. 안 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왔잖아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절대 못 나갑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왜냐면 단기 트레이딩 이게 사실 도파민의 끝판왕이라 나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 주위에도 돈 정말 많이 버는 형들 있잖아. 형들 보면은 카지노 가도 재미가 없대. 단타 매매가 훨씬 재밌대요. 이분도 이해가 가는 게 호흡곤란하고 전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의사가 장기 투자를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본인은 단타를 해야 되겠대. 이게 여러분들 중독이라니까요. 그냥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복귀를 못 한다잖아.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근데 진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매를 할 때 있잖아요.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가면 그때라도 매매니까 쉬세요. 잠깐 충전하세요. 한숨 주무시든지 앞에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식사를 여유롭게 그냥 밖에 사드시더라도 그렇게 여유롭게 하셔서 잠깐 모니터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차라리 당일 복귀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길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장시간에 초집중을 하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요 인생 자체가 피폐해져요.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만약에 돈을 못 벌잖아. 못 벌 가능성이 높잖아.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는 평생 여러분들 이거 내 세월만 좀 잡아먹고요. 내 인생에 이룬 거 하나도 없고요. 정말 우울한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주식을 열심히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한다고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냥 밖에 나가세요. 근데 많이 나갔는데 좋은 종목이 나왔어. 열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조차도 여러분들 즐겨보세요. 아니 내일 또 있겠지. 그런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지시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호흡이 답답하고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게 뭔가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거 좀 뭔가 떨릴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네가 100억씩 들어가니까 떨어지니까 100억씩 안 들어가면 고요한데 근데 이게 100억을 들어가도 뭔가 내가 자신 있게 들어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 비중을 들어갈 상황이 아닌데 이미 잘못했다. 실수를 잘못 들어갔다 했을 때 그러면 호흡 곤란하? 호흡 곤란 뭔가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일단 이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감당할 수 있는 비중보다 더 들어갔을 확률이 거의 한 8, 90%는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자신이 없는 종목을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샀으면 전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이게 확신이 있으면은 여유롭거든요. 아니 이분은 진짜 많은 분들이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 이건 진짜 약간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네요. 왜냐면 병원을 진짜 간다고 하니까 정신과 치료에서 약을 지어줄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자면은 점심시간 때라도 좀 한두 시간이라도 좀 쉬세요. 이건 못 하시면요 이분 제명에 못 삽니다. 아시겠죠? 질문을 이어서 가보면은 복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임기가 장 끝나고 쓰는 복귀 노트를 보여줘서 따라서 저도 그거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마치 정리되고 딱 하루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똑같은 실수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복귀를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저는 스승님이 복귀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스승님이 어떻게 복귀하시는지 모방을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효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로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일 체계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또 복귀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또 시장도 보고 내 매매 타점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나면은 머릿속에 암기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공부할 때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기 전에 쓰면서 외우잖아. 그런 것처럼 마치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하면은 한 번 더 자기 매매가 어땠는지 반성할 거 반성하고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남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VOD 영상 준비하면 또 설명드려야 되니까 이전에 근거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실력이 되게 많이 늘어요. 물려있는 종목을 손절하지 않고 반등 시 분할 매도. 지금이라도 일부 또는 전량 손절 후 현금 확보 후 어떤 게 더 나을까요? 500만 원으로 매매 실력을 먼저 쌓은 뒤 실력이 검증되었을 때 물려있던 자금을 회수하여 투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접근일지. 원래 여기 쓰셨을 때 어떤 섹터는 마이너스 80%도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분은 마이너스 50%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근데 이거 답하기 전에 마이너스 80%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때문에 이까지 가면 안 되죠, 애초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오히려 단타 매매를 여러분들 손절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착각이고요. 긴 텀의 매매를 할수록 손절을 더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력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 세워야 되고 단타 매매는 막말로 오늘 물리잖아. 그럼 내일 살려줄 수도 있어. 본전에 나가면 되거든, 막말로. 근데 수익 매매가 한번 잘못됐잖아요. 마이너스 10% 손절을 딱 끊어야 되는데 원칙을 정했는데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 매매가 손절이 훨씬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훨씬. 그 스윙은 오히려 모아간다는 전략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이 정도 가면 1차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2차 저항선 뭐 신고가를 하면은 이 종목의 어떤 밸류를 계산해서라든지 재료의 크기를 계산해서 일정을 계산해서 여러분들 다 정해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단타 매매만 손절을 너무 집중을 하시고 중장기라든지 수익 매매를 손절을 안 잡으시니까 저렇게 80% 50%가 찍힌 거거든요. 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런 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거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매는 무조건 투입하면 안 되죠. 매매에 돈을 왜 투입합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갖다가 80% 같으면요 좀 올라오면 자르세요 그냥. 예, 웬만하면요 조금 올라오면 반등 주면 그래도 장이 지금 분이 살아났잖아요. 지금 당장 자르지 말고요. 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더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면요 저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옛날에 물려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린 거 보고 있잖아. 안 보고 있어도 우리 의식이 되거든. 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요. 그냥 안 좋은 기운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아픈 거 잘라내세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고 새로 출발하시고 만약에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50% 80% 손절은 당하면 안 되겠다. 왜 여러분들 그거 당합니까?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요 주식을요 매로나 매매 말고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손절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분이거든.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저는 손절이라고 봐요. 중장기가 되든 뭐 스윙이 되든 단기 매매가 되든 손절이라는 게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데 매매를 한다. 그거는요 그냥 내 돈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절이 안 되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이 안 되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야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나스닥 ETF. 그거는 손절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S&P 500 이거는 손절 평생 하지 마세요. 예. 무적의 나스닥. 이거는 자식한테 물려줘도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80% 50% 이런 식으로 가셨으면은 근거 없이 그냥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계좌에 돈 넣고 아무 종목이나 랜덤이나 써서 들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손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름 샀을 때 분석해서 근거가 있이 확실히 매수했으면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긴 하는데 처음 샀을 때 이유가 좀 완전히 훼손된 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손절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때는 안 들고 있어도 지금 그래도 살만한 상황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려있던 자금을 여기 단기 매매하는데 투입하는 거는 형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이게 회전율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이게 방법만 터득하면은 굳이 시드를 별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넣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손절해서 넣어도 더 잃을 돈만 늘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분봉 거래대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종목들의 과거 상승 구간 중 20% 이상 올랐던 구간의 분봉 거래대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가장 최근에 20% 이상 상승했던 구간에서는 분봉 거래대금이 비교적 적게 터졌는데 그보다 이전에 20% 이상 상승했던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상승한 구간의 분봉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에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던 상승 구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햄버거 이제 거래대금 그 기준 캔들 잡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은요 가장 최근 뜨거울 때가 중요합니다. 핫할 때가 중요하고 가장 최근에 개인들한테 수익을 많이 줬던 그 캔들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예. 저도 이게 되게 혼자 딜레마가 있었어요. 기준 캔들을 최근 걸 잡자니 장대 양봉이 한 15%밖에 없고 예전 거를 보니까 막 상을 밥 먹듯이 간 종목 예를 들어 있어. 그러니까 예전 거를 대입하니까 손절을 내가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손절이 나가더라고.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최근 거를 비교하면요 최근에 15%밖에 안 갔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상을 잘 갔어도 15%밖에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가 우르르 올라갈 때도 꼭 1등주보다는 2, 3등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이런 성향의 매매를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는 1등주보다 훨씬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1등주가 유지하면 2등주, 3등주는 떨어지고 1등주가 뭐 올라도 본전하거나 이럴 때도 많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2, 3등주가 덜 올랐다고 덜 떨어지면 몰라도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매매하실 거면 무조건 1등주 하셔야지 이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 인기 뭐 버킷노트 보면 항상 대장만 하잖아. 시장의 중심주 대장 이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가 뭔지 알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적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테마가 만들어지면 대장주 항상 20% 위에 있어. 상을 갖거나 20% 위에 있거든. 그러면요 그 매수 하자니 너무 꼭대기 같고 근데 2등 3등 사사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10%막 초반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안 무서워. 이게
이게 심리거든요. 심리인데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2등주, 3등주는요, 대장주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만약에 20% 위에서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내려갈까 생각해서 2, 3등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2, 3등주도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등, 3등주는 무조건 지향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예전부터 나 유튜브 할 때부터 그랬잖아. 아니 상해 사더라도 대장주 여러분들 무조건 상 따라 하더라도 대장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여러분들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지 사장이라 하면 가벼운 종목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대금이 정말 안 터지고 시가총액이 가벼운데 등락률이 예를 들어서 뭐 25%야. 근데 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시장 중심주인데 이 종목은 등락률은 2등으로서 만약 15%라 쳐요. 그때는 당연히요, 찐대장이잖아요. 찐대장은 그 위에 있는 바지 사장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덩치가 만약 학교에서 일장이 뭐 밑에 쪼무레기들 신경 안 쓰잖아, 움직이든 말든. 근데 쪼무레기들은 대장주가 화내는지 눈치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을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거래대금이 작게 터지는 등락률 상위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무시를 하시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황금키 우리 특공대들이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금이 분봉상에서 많이 터지는 거 기준으로 있잖아요. 한 20억 정도가 안 터진 다음에 일단은 시장에서 무시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최소 그래도 20억, 30억 이상은 터지는 종목 중에서 등락률 상위에 있으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이제 순위를 쫙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몇백억씩 터진 종목들이 있어. 그런 종목도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반도체가 간다면 삼성전기, 최근에 막 핫했던 뭐 로봇 같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티지 이런 거 위주로 매매를 좀 하시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또 현대차 그룹이 갈 때는 현대 붙어 있는 종목도 위주로 대장주 매매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할 때 느끼는 게, 뭔가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종목은 매매하면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끌고 가는 이런 걸 해야지 좀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먼저 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빠진다고 해서 현대차가 같이 빠지진 않거든. 절대 안 빠지거든. 자립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이거를 관점을 넣으시면 실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될 겁니다. 소액으로 매매하시거나 적은 금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조금 고민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등락폭이 적은 것들을 매매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하는데 자기는 마음이 조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소형주를 건드려야 되는 그런 심리도 있지 그렇죠. 않나. 소형주를 예. 했을 때 좀 빠르게 수익이 나고. 수익률을 높이려고. 저는 근데 이거 좀 냉정하게 독하게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요, 주위에 만나는 제 동생들 가르칠 때 저 이러거든요. 너가 만약에 2등주 3등주 매매한다, 너 백날 너는 2, 3등 인생밖에 안 된다. 너가 만약 인류가 되고 싶고 너가 성공하고 싶다면 대장주 해라. 그럼 너 대장 된다. 그러면 와닿는다 하더라고. 네. 왜냐면은 기관 외인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같이 우리도 여러분들 셀이 갈겨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님, 인기님 두 분 모두 소액에서 올라오셨는데요. 만약 두 분이 현 시장 상황에서 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실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고요. 전자를 제외한 닉스, 삼성전기를 매매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며 시드를 키워나가실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면 저는 자신이 그냥 100% 있으니까 뭐 미수신용을 쓰기야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좀 일을 해서 시드를 조금 더 높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이닉스를 꼭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면 그 종목 아니면 뭐 다른 후발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후발주는 확률도 낮은데 그거 할 필요는 없고, 이것만 해야 되는 장이면 하이닉스 한 주라도 살 수 있을 시드를 일단 만들고 와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누구나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초보 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잖아. 네. 근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논외로 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늘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의 우리나라 장은요, 제가 17년 전업을 하면서 느낀 게요, 한 16년은요 그냥 중소형 장세입니다. 코스닥 그냥 개잡주 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가지고도요 충분히 수익률 게임 할 수 있고요, 1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면 단타 매매 할 수 있어요. 실력이 문제지 시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동생 한 명인데, 그 동생이 미수를 안 쓰고 있잖아. 500만 원 가지고 10억을 넘겨왔어, 몇 달 만에. 계좌를 내가 봤어, 실제로. 깜짝 놀랐어. 미수도 안 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요, 단순히 제가 희망 고문한다 이런 것보다는 100만 원 갖고 매매를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데미지는 없잖아. 잃어도 내가 일을 하면 또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기회의 땅이긴 하지만, 오히려 큰 돈을 넣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인기가 말한 것처럼 삼전 닉스를 사야 된다 하면요, 굳이 일을 하세요. 요즘에 뭐 투자를 하면 사실 한 달에 뭐 400만 원, 500만 원도 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한두 달만 여러분들 시드 모아가지고 매매를 해도 삼성전자 살 수 있잖아요. 하이닉스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까 채팅에 어떤 분 써주셨는데, 시드가 작다고 해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는 진짜 안 좋은 방법이에요. 대형주를 사야 될 상황인데 시드가 없어서 중소형주를 사서 수익률을 높게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일단 안 좋은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훨씬 확률 낮은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안 하는 이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꼭 이걸 해야 될 상황이다 하면은 벌어서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만약 방법을 또 굳이 찾자면 이런 경우도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간다는 거는 결국은 그날 코스피 지수가 간다는 거니까 그냥 코덱스 뭐 레버리지 사도 되잖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말고 지수를 사도 된다고. 지수를 당일 단타로 여러분 단기관점으로 레버리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며칠 끌고 갔을 때는요 정말 최악입니다. 예, 그거는 저번에 우리가 라이브에서도 인기랑 미리 고지를 예전에 드렸고 당일 단타로 레버리지 들어가는 거는 뭐 저는 뭐 세금도 없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액일 경우에. 인기님 올라갈 때 같이 안 잡고 28%까지 갔다 잠깐 눌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바로 진입 안 하시고 꼭 눌림을 기다렸다 진입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눌림을 살 때 전 심리가 불안합니다. 어떤 심리고 과감히 눌림은 받으시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 올라갈 때 같이 안 잡는다기보다는 저도 이거 돌파 눌림 둘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돌파는 상승 초입에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아니면은 눌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막 횡보하다가 이거 돌파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종목에 따라 퍼센트는 다르긴 하겠지만 출발했을 때보다 한 뭐 1, 2% 이내 정도는 돼야지 이때 돌파로 올려서 사고, 그게 아니면 내가 최고점에 산 거면 그 눌림이 나올 때 손실이 너무 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돌파 초입에 사는 게 아니면 저는 다음에 무조건 눌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눌림 괜찮은 기회가 안 오면은 이거 나는 보내준다 이렇게 하고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눌림을 잡을 때 불안한 심리 같은 거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아까 그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저는 눌림을 살 때 이렇게 눌릴 때 여기 살려고 걸어두기도 하고 여기 왔을 때 매수 주문을 넣어서 사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제발 여기까지 와라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회로 보시는. 네, 여기까지 눌림이 오면은 이거 사면은 반등을 주겠다라는 자신이 있는 건데, 뭐 반등 없이 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심리를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 뭔가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테마도 세고 종목도 세면은 이거 여기까지 눌림 주면 무조건 다시 간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 사시는 게 좋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면은 확신이 부족한 거거나 또는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비중.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거나 종목을 압축해서 더 확신 있는 거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프로미스 디자인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장중에 종목을 매매할 때 시장 지수의 흐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을 매매할 때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선물 지수를 보는데 코스닥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떤 지수를 참고하면 될까요? 저는 지수를 볼 때 기본적으로는 코스피 선물을 보거든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8, 90%는 거의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두머리는 이 쫄따구의 눈치를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어떻든 간에 우선 첫 번째는요, 코스피 분위기를 봐야 되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진 게 있었어요. 어차피 시장이 한정된 돈에서 코스피가 못 가는 상황에서 중성주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날리는 시기가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카가 한 10거래일 사이에 서너 번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를 보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코스닥 중성주를 갖다가 띄우겠다,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런 때는 코스닥의 어떤 지수를 당연히 봐야죠. 그때는 당연히 봐야 돼서 코스닥 종목들을 이제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면 거의 손실이 안 나거든요. 그런 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하면 손실이 이제 클 수가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요.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코스피 선물 지수를 우선 시장 분위기를 참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결국 나스닥이 요동치는 거는요, 코스피가 거기에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요 또 코스피의 눈치를 또 봅니다.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장 위주로 우선 보자. 그리고 특수한 날, 코스피가 뭔가 우중충한 날 있잖아요. 막 옆으로 행보를 한다든지 소폭 내린다든지 아니면 폭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지만큼 오늘은 코스닥이 세네 하는 날에는 코스닥 지수가 중성주들의 어떤 등락을 결정짓겠죠. 또 그런 날은. 특수한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분법으로 무조건 뭘 본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를 코스피로 두시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코스닥을 이제 볼 때도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불개미 형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닥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코스피 선물이 제일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선물을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띄워놓고 항상 봐요. 그리고 코스닥을 가끔씩 참고할 때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디커플링 될 때나 시장 주도 테마가 가끔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같이 특별히 코스닥에 많이 묻은 테마가 주도 테마를 이루고 막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코스닥 지수를 보고, 그게 아니면 대부분은 코스피 선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생각났는데 여기서 추가로 답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일수록 지수와 연관도가 높아요. 그래서 시총이 높은 종목일수록 지수와 함께 보는 중요도를 높게 보고, 시총이 낮은 종목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랑 연관성이 별로 없게 갈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시총이 높아질수록 지수와 비교하는 것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시총이 낮을수록은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 있고 덜 받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거는 지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도 같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가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인식 자체를요,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일지 아니면 좀 덜 받는
종목일지 그리고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기울기로 빠지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이걸 2분법으로 3분법으로 안 나눠져요, 여러분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근데 특히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 우선 하시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매매하실 때 주로 우리가 매매 많이 하는 종목 로봇 같은 경우도 지수 영향을 조금은 덜 받아요. 근데 여기도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날에는요 지수가 많이 빠질 때는 영향을 좀 받아요. 근데 지수가 뭔가 애매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밥값을 내준다 했을 때는 로봇주들은요 자기 갈 길 갑니다. 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섹터에 좀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섹터를 분류를 하실 때도 지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분야, 덜 받는 분야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박살나면 그냥 같이 박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차전지 에코프로로 매매를 했어요. 뭐 끼도 되고 재료도 있고 해서 매매를 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막 내리꽂고 있어요. 그럼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서 오류가 나냐면 코스닥 지수가 내리받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올라가고 있네. 여러분들 그때가 고점이에요. 결국 거기서 한 번 더 쳐줄 수는 있어요. 근데 수익은 안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샀을 때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가는 거 아닌가? 설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데이터 값을요 평균적으로 내야지 이번만은 특별하겠지, 이번만큼은 다르겠지라는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고 너무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들은 사람은 잘라야 돼요, 빨리요. 네. 아시겠죠?